안녕하세요. 성가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돈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알, 돈벌, 돈행. 돈을 알고 돈을 벌고 돈과 행복하게 살아가기입니다. 먼저 저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KB국민은행에서 30년을 근무했습니다. 작년에 퇴직 후 현재는 강사와 작가 그리고 컬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 세일즈의 품격을 다하라는 책을 출간하였는데 여기는 제가 은행에서 기업금융을 하면서 느낀 점 세일즈 기법을 담았고요. 금년 4월에는 중년의 품격을 다하라. 우리 중년들이 100세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삶일까를 주제로 삼았습니다. 오늘의 목차입니다. 오늘의 돈에 관한 주제에서 첫째는 자본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부자가 되는 길, 돈관리와 포트폴리오, 그리고 다양한 금융지식과 투자 방법, 노후준비와 돈과 행복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자본주의죠. 예, 자본주의는 자본이 주인인 시대입니다. 결국 돈이 주인인 세상이죠. 우리가 자본주의 관련해서는 특히 그 유명한 영국의 경제학자 아담 스미스가 1776년 국부론에서 한 이야기,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족한 주인이 친절을 베푸는 것은, 그리고 빵집 주인이 빵을 굽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의 이기심이라 그랬죠. 결국 이기심이 우리 자본주의를 이끌어가는 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본주의 시스템을 알아야 되고, invisible hand, 보이지 않는 손, 이기심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돈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먼저 돈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자녀들한테 영어 수학 교육을 하지만 돈 교육은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려면 반드시 돈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수영을 하려면 정말 우리가 사전에 준비하고 체조를 하고 수영의 바다에 들어가듯이 자본주의 경제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돈에 대해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돈의 속성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돈의 속성을 한 4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돈은 무거운 중력과 같습니다. 무거울수록 다른 물체를 끌어당기죠. 결국 돈이 돈을 끌어당기는 속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은 불규칙한 돈보다가 훨씬 더 안정적입니다. 봉급 생활을 받는 사람들이 불규칙하게 돈을 버는 사람보다 훨씬 더 안정적으로 살아가죠. 세 번째, 고생해서 노력한 돈은 오래오래 지속되고 잘 달아나지가 않습니다. 반대로 도박이나 카지노로 번 돈은 금방 사라져 버리죠. 그리고 돈에도 인격이 있습니다. 예, 돈에 인격이 있다니까 깜짝 놀라겠죠. 돈에도 인격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격이 좋은 사람들 옆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소중히 여기고 돈을 아끼고 그런 사람한테 돈을 모입니다. 내 돈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돈을 또 소중히 여길 때 또 돈이 모이고 돈이 있는 사람이 인격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돈에도 운이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곳에 돈을 쓰면은 좋은 일이 생기죠. 반대로 나쁜 곳에 도박이나 사치 이렇게 하면은 나쁜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돈은 정말 운이 있다는 속성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그 돈교육, 금융교육이 많이 하는 걸 유명하죠. 오늘은 유대인의 돈교육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유대인은 세계 금융을 좌우하는 사람들이 꽤 많죠.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금융교육을 하는 것으로 아주 유명하죠.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아이들한테 통장을 만들어주고 용돈을 줍니다. 용돈을 주면 그때부터 아이들이 자기 스스로 자금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13세가 되면은
유대인 성인식을 합니다. 바르 미츠바. 이때가 되면은 가족이나 친치들이 많은 돈을 모아서 그 성인식을 하는 자녀들한테 돈을 모아줍니다. 이 돈으로 자녀들은 포트폴리오를 배우고 주식과 예금, 펀드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유대인들은 나중에 그 성장을 하고 독립을 할 때 창업을 많이 합니다. 전 세계에서 창업자가 가장 많은 학생들이 유대인이라 그러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가난은 제약이라 그러죠. 돈이 있으면 평화가 있다고 합니다. 열심히 일하여 재산을 모아서 사회에 기부하도록 가르칩니다. 우리도 사실은 돈 교육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부자가 되는 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빌론의 모습입니다. 바빌론. 지금부터 6,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이때 그 지금의 티그리스 강과 유프로테스 강 근처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고 인류 최초의 문명이죠. 이때 바빌론에 수메르인들이 살았죠. 그때는 공중정원도 있고 수로도 있고 도시가 아주 발달하였습니다. 그때 설령 문자를 만들었죠. 지금부터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지하 20m 땅속에 수많은 점토판이 발견되었습니다. 수메린 사람들은 토판에다가 글자를 새겨서 글자를 그 불에 구워서 말려서 오랫동안 보관했습니다. 거기에 점토판, 토판에 있는 바빌론의 부자들의 이야기, 조지 클레이스만이 쓴 책입니다. 그때 수메리인들의 기록에 보면은 부자가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당신의 돈의 10%를 저축하랍니다. 두 번째로는 지출을 관리하라. 그리고 돈을 굴려 돈을 벌게 하라. 그리고 당신의 집을 가져라. 그리고 돈 버는 능력을 키워라. 여러분들 신기하죠? 지금부터 6,000년 전, 4,000년 전에 돈 버는 지혜나 지금이나 너무나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지혜는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바빌론의 돈 버는 지혜에는 황금을 부르는 5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신과 가족의 미래를 위하여 저축하라. 그리고 황금을 모으는 직장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급여를 많이 주는 직장을 이해하는 거죠. 그리고 현명하게 행동하라 그랬고, 그리고 황금을 잘 다루는 사람들의 귀에 귀 기울이면 황금을 지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잘 모르는 사업이나 비현실적인 이익을 바라거나 사기꾼의 달콤한 유혹에 빠지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요즘도 현재에 보면은 자신이 잘 모르는 사업이나 사기꾼의 유혹에 빠져서 사기당하는 것이 많죠. 그때의 지혜를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돈을 벌까? 돈 버는 경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한 4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근로소득입니다. 자신의 노동을 대가로 근로소득을 해서 그 저축을 하고 소득을 창출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스페셜리스트,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의사나 변호사, 회계사가 되든지 어떤 분야이든지 연예인을 하다든지 강연을 한다든지 스포츠가 선수가 되든지 결국은 자신의 노동력으로 전문가가 되는 방법이 또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업을 하는 겁니다. 자본과 기술로 기업을 하든지 창업을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투자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식과 부동산, 기타 자산으로 투자를 하는 방법입니다. 결국은 자신의 노동력으로 수입을 창출해서 근로를 제공하든지 전문직이 되어서 타인의 노동력을 활용해서 자본과 기술을 축적해서 투자를 하는 방법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본을 축적해야 되는데 자본주의에서는 자본을 축적하기 위해서는 시드머니를 모아야 됩니다. 시드머니가 있어야 이 돈을 기초로 투자를 하고 투자에 성공을 해야 부자로 가는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슬픈 이야기이지만은 돈을 창출하고 큰 돈이 있으면 돈을 쉽게 버는 구조입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스노볼 생각해 봅시다. 조그만 눈덩이가 커서 금방 꿀러서 나중에는 엄청난 눈덩이로 굳어납니다. 우리가 100만 원으로 1억 모으기가 어렵고 또 1억으로 1000만 원 모으기는 더 쉬운 일이죠. 그리고 10억을 가지고 1억 모으기는 더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같이 금리가 5% 정도면은 10억이면은 2년이면은 1억이 되는 구조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기업 중에 하나인 구글을 생각해 봅시다. 구글은 그 레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이 스탠포드 대학에 다니면서 1998년도에 설립되었습니다. 잘 아는 바와 같이 구글은 검색 서비스로 시작해서 지금은 그때 검색 서비스로서 캐시카우, 현금을 창출하여 그 뒤로 유튜브, 구글 지도, 그리고 안드로이드를 M&A 하면서 세계적인 기업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빅테크 기업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엄청 많은 자회사를 가지고 있죠. 모 빅테크 회사는 자회사가 144개다 그러지 않습니까? 결국은 투자 활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본을 투자하든지 또 우리가 자본을 모아서 주식과 채권을 투자하고 또 부동산에 투자하고 원자재나 실물 자산을 투자를 해야 됩니다. 결국은 종잣돈을 모아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근로소득으로만 큰 부자가 되기가 어렵죠. 투자를 해서 정말 커다란 나무를 키워서 해마다 과일이 열리는 과일 나무를 심듯이 그렇게 현금이 창출되도록 만드는 게 부자가 되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과일 나무가 있으면은 가을에 뿌리는 훼손하지 않고 해마다 열매가 열리고 투자 수익이 생기고 돈은 줄어들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 활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많은 사람이 투자를 하는데 투자를 할 때 많은 실패를 하죠. 저는 투자의 실패 원인을 한 3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는 타이밍입니다. 타이밍이 정말 어렵죠. 그러니까 주식을 산다 했을 때 타이밍을 맞춰야 되는데 타이밍 맞추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사고 나면은 떨어지고 팔고 나면 오르고 이런 경우가 많죠. 타이밍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 적정한 가치 판단이 어렵습니다. 이 주식이 얼마의 가치가 적정한지 그리고 이 주식이 좋은 기업인지 나쁜 기업인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이제 공부를 하고 여러 가지 조언을 듣고 지식과 경험을 쌓아야 투자 실패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주식 투자의 실패 원인을 한 3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잘못된 종목 선택입니다. 예를 들어서 테마주를 선택한다든지 유행에 따라서 투자하든지 그리고 산업이나 경기가 전망이 좋은 산업을 선택해야 되는데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죠. 두 번째, 타인의 말에 현혹되는 겁니다. 결국 타인의 말에 현혹 듣고 남의 말에 의해서 투자를 했을 때 실패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감정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죠. 주식을 투자하다 보면은 어느 날 갑자기 자산 가격이 폭락할 때가 있고 또 멘붕이 오기도 합니다. 그때 흔들려서 투자 실패하는 경우가 많죠. 중요한 것은 정말 감정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기업 가치에 집중하고 떨어질 때는 오히려 좋은 기회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그 투자에서 중요한 얘기가 하나 있죠. 중학생과 그 애널리스트가 투자 게임을 했는데 중학생이 이겼다고 합니다. 재밌죠? 그만큼 투자가 어렵고 감정의 지배를 받기 쉽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는 투자의 본질에 집중해야 됩니다. 기업에 투자, 주식에 투자한다는 것은 내가 회사의 주인이 되어 주주가 되어 회사의 성장과 더불어 성장하는 것입니다. 원금 손실 위험을 감수하고 미래 가치에 투자하는 거죠. 그래서 성장에 대한 수익을 배분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량 자산에 투자를 해야 되고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고
비전이 있는 회사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투자는 자식 키우는 마음, 좋죠. 자식 키우는 마음. 길게 내다보고 기다려줄 줄 알아야 됩니다. 자식을 키우다 보면은 잘 될 때도 있고, 못 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정말 그때 기다려주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투자에는 매매 차익과 배당이 있습니다. 진정한 투자 수익은 배당입니다. 길게 보고 배당을 보고 투자하면은 성공할 확률이 꽤 높습니다. 정말 개별 기업에 대해서 분석할 자신이 없다. 그러면은 인덱스 펀드, ETF 투자하시면 됩니다. S&P 500이나 코스피 200, 유로 지수에 투자하면은 장기적으로 보면은 우상향하기 때문이죠. 기본적으로 부동산은 거주, 주식은 주주가 되는 겁니다. 주식 투자의 1차적인 목적은 기업의 성장과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배당을 목적으로 우량 기업에 투자를 하면 실패 가능성이 상당히 낮죠. 그리고 매매 차익을 노린 단기 투자는 실패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그러므로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 또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도 나도 투자하고 시장이 탐욕에 빠졌을 때는 팔고 다른 사람이 공포에 빠졌을 때는 투자하라. 꼭 맞는 얘기죠. 우리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IMF 때나 2008년 금융위기 때나 팬데믹 때 그때 투자를 하신 분들은 주가가 많이 올랐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다 투자할 때 투자하신 분들은 많은 손실을 봤을 겁니다. 조금 더 기다려주고 남들이 투자할 땐 투자하지 말고 긴 안목에서 투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지식이나 정보가 아닌 감정의 절제가 아주 중요합니다. 경제라는 하늘에는 대략 10년에 한 번씩 먹구름이 몰려옵니다. 금융위기라는 금비를 짧은 시간 내려줍니다. 그럴 때는 목욕통을 들고 나갑니다. 예. 저는 사실 청년들하고 자주 소통하고 있습니다. 청년들과 주기적으로 독서 모임에서 제가 초청되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청년들은 너무 많은 그 어려움을 겪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취업난, 주택난, 빈부격차. 저는 그때마다 얘기합니다. 기다려라. 힘들어도 기다리고 조금씩 기다리면 언젠간 기회 온다. 경제는 항상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현금을 모으고 종잣돈을 모으고 기다리고 있으면 된다. 너무 불안해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긴 안목이 오면 항상 기회가 옵니다. 돈 관리와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돈 벌기도 어렵고 돈을 유지하기도 어렵죠. 어떤 것이 어려울까요? 둘 다 어렵습니다. 근데 오늘은 돈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돈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유지하지 못해서 실패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 세상에는 정말 좋은 사람도 많지만 나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사기치는 사람, 남을 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잘못된 투자로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 퇴직금을 날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에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투자나 장사나 사업에 뛰어들어서 정말 알토란 같은 퇴직금을 날리는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투자에 준비를 하지 않고 투자를 한다는 것은 정말 사전 준비 없이 바다에 뛰어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투자에 대해서도 충분히 훈련하고 교육하고 연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생각해 봅시다. 로또 복권 당첨률이 얼마 될까요? 로또 복권 당첨 확률은 814만 분의 1이랍니다. 정말 어렵게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까요? 불행하게도 복권의 저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 중에 3분의 1 이상이 파산하거나 당첨되기 전보다 불행하게 산다고 합니다. 배우자와 이혼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한 신용불량자가 돼서 정말 어렵게 산다고 합니다.
결국은 이제 큰 돈이 생겼는데 자기 그릇 보다가 더 큰 돈이 생기니까 감당하지 못하고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리고 결핍으로 그동안 자존감이 낮았던 사람들이 폭발적인 소비를 하게 되고 돈 자랑을 하게 되고 사기꾼의 먹잇감이 되는 것이죠. 결국은 돈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달콤한 유혹에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많죠. 사기를 안 당하기 위해서는 정말 공부를 하고 지혜를 얻고 정말 올바른 사리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잘못된 투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퇴직 후 어떤 사람들은 정말 회사에 임원 자리를 제공해 준다 해서 투자했다 은금 날리고 어려워지는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소비 성향입니다. 자기의 소비 성향을 지출을 통제하지 못하면은 금방 돈은 새어 나갑니다. 그래서 어려워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적인 금융거래도 문제되는 경우가 많죠. 가까운 사람과 돈거래를 하지 말아라 그러죠. 사적인 금융거래를 했다가 돈 잃고 친구 잃는 경우 많이 봤습니다. 특히 요즘은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특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이스피싱과 스미싱의 피해를 봅니다. 스미싱 같은 경우는 택배 문자를 오든지 건강검진 관련해서 문자가 왔을 때 그 문자를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자기의 금융정보나 모든 정보가 유출되어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이 봅니다. 부의 수각, 우리 사찰에 가면은 수각이 있습니다. 이게 수각이 크면은 많은 물을 모을 수가 있죠. 근데 만약에 수각이 구멍이 뻥뻥 뚫려 있으면 돈이 채워지지 않겠죠. 수각이 클수록 많은 물을 모으고 또 수각의 물이 가득 차면은 수각의 물이 흘러 다른 곳으로 흘러나가죠.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의 수각을 크게 해야 되거든요. 부의 수각을 크게 하면은 물을 많이 담듯이 돈을 가득 담을 수 있고 또 돈은 이렇게 유통이 되어야 됩니다. 흘러내려야 됩니다. 흘러내려서 돈을 재투자를 할 때 재생이 되고 또 다른 이제 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부의 수각을 크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각의 크기를 크게 해야 됩니다. 돈이 없던 사람이 갑자기 돈이 생기면은 불안감을 느껴서 잘못된 투자를 하고 사기를 당하죠. 결국은 이제 생각의 크기를 하고 정말 부의 수각의 크기를 크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책을 읽고 또 부를 이룬 사람들의 이야기도 듣고 합리적인 소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그랬죠. 그리고 두 발로 강의 깊이를 재지 말라고 했습니다. 두 발로 강의 깊이를 재다가는 물줄기에 떠내려갈 수 있습니다. 자산은 반드시 포트폴리오를 해야 합니다. 부동산과 실물자산, 금융자산과 현금자산. 현금자산은 반드시 일정 비율을 한 30%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금융자산은 예금과 주식과 채권 등 여러 자산으로 나눠야 되고 금액과 투자 대상과 시간에 대한 분산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요. 투자와 나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투자는 반드시 해야 되죠. 투자를 하지 않으면은 항상 그대로의 삶이죠. 발전이 없죠. 돈을 모을 기회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투자를 무작정 해서는 안 되겠죠. 투자에는 항상 위험이 있습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죠. 그래서 투자를 할 때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나이와 투자 방법입니다. 100에서 자기 나이를 뺀 수치만큼 투자를 하면은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젊다는 것은 어찌 보면은 기회가 많은 거죠. 기회가 많기 때문에 투자를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20살이다 그러면 한 80% 정도 자산을 투자를 해야 되고, 나이가 많다면은, 나이가 만약에 내가 70이다 그러면은 100에서 70을 빼면은 한 30%는 투자 자산을 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나이가 많으면은 한번 실패하면은 다시 일어나기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은퇴 세대로 갈수록 자산을 이렇게 안정자산 위주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젊을 때는 투자 경험과 학습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성장하고 투자를 배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레버리지 효과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레버리지가 아주 중요하죠. 지렛대 효과죠. 작은 돈으로 큰 무게를 들 수가 있죠. 레버리지 투자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게 이제 우리가 전세 끼고 집을 사든지 부채를 이용해서 그리고 주택을 구입하고 그리고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레버리지 투자. 레버리지 투자도 상당한 효과가 있지만은 반대로 위험성도 함께 있습니다. 전세 끼고 아파트를 샀는데 가격이 오른다 그러면은 엄청난 수익이 올 수 있지만 반대로 가격이 폭락할 때는 정말 깡통 계좌가 깡통 집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레버리지 투자를 할 때는 신중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기회가 왔다고 판단할 때는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모든 그 투자는 궁극적으로 나중에 최종적으로 보면은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투자에 귀결되죠. 예, 부동산 투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하면은 대부분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하죠. 부동산 투자는 상대적으로 금액이 크죠. 금액이 크고 또 변동성이 꽤 한 번 변동을 하면 크게 변동을 합니다. 한 번 상승할 때는 많이 상승하고 집단 심리가 강하게 작용합니다. 대체로 보면은 10년에 한 번 정도는 부동산이 크게 변동하는 경우가 있고 오를 때는 엄청 많이 오르죠. 그래서 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최소한도로 자기 집이 갖춰야 되는 겁니다. 집값이 두세 배 갑자기 오르는데 자기 집이 없어서 허탈해하고 허망해하는 우리가 사람들 많이 봤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최소한도로 자기 집을 미리 소유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 시장의 특징을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정책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규제를 할수록 집값이 상승하는 요인을 많이 보았죠. 그리고 심리적인 요인이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금리와 부동산, 금리에도 부동산이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금리가 떨어질 때는 집값이 오르고 요즘같이 금리가 오르면은 부동산이 떨어지죠. 왜냐하면은 이자 부담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부동산은 높은 거래 비용이 들고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등의 많은 거래 비용이 들고 10년 정도를 두고 큰 변동성이 있었습니다. 되돌아보면은 딱히 10년이 아니더라도 한 7, 8년을 두더라도 한 번 변할 때 크게 변동이 되는 거고 그리고 계층화 차별화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철저히 차별화가 되기 때문에 서울과 수도권, 지방 이렇게 차별이 됩니다. 또 수도권 안에서 각 지역별로 차별화되고 있고 공급이 단기적으로 비탄력성이죠. 부동산은 금방 공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토지를 매입하고 분양을 하고 건설하고 최소한 3, 4년이 걸리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 때문에 부동산에 투자를 할 때는 시장을 읽고 또 정부 정책을 보고 금리나 시장 동향 그리고 수급 동향을 살펴보고 투자 결정하는 것이 아주 바람직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체로 보면은 부동산 자산 비중이 꽤 높다고 합니다. 2023년 10월 달에 나온 KB금융지주연구소에 나온 배우에 하면은 한국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자기 자산의 75%가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미국은 한 31%, 일본은 한 40%, 상대적으로 꽤 높죠. 부동산 자산 비중이. 근데 우리나라 고령층은 한 80% 이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부동산 포트폴리오가 너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나이가 들수록 고령층으로 갈수록 현금 자산을 많이 확보하고 금융 자산을 좀 더 가지고 있는 게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은 저성장 시대고 고령화 시대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초저출산 시대이기 때문에 사회 경제적인 변화를 감안하면은 가계자산 중에 부동산 비용을 조금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양한 금융 지식과 투자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얼마 전에 아르헨티나 기사들 보셨죠? 지금 아르헨티나 물가가 130%라고 합니다. 물가가 130%면은 정말 자고 나면 물가가 오릅니다. 4월 기준으로는 물가가 108%. 그래서 아르헨티나 정부에서는 정말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97%까지 올랐다 합니다. 물가를 잡고 환율을 하락했다는 고육지책으로 금리 인상을 하였다는데 정말 살아가기 힘들겠죠. 금리가 97%, 100% 가까이 되면. 그러니까 물가와 금리의 상관관계를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금리, 주가, 환율, 그리고 물가와 금리, 환율과 주가, 금리와 주가의 관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가와 금리는 서로 상반되는 관계가 있죠. 물가를 잡으려면 금리를 올려야 되겠죠. 그죠? 시중에 또 경기가 회복된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환율과 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대외적으로 경상수지가 좋아지고 나라 경제가 튼튼해지면 환율이 떨어집니다. 환율이 떨어지고 그때는 주가가 오르게 되죠. 반대로 나라가 어려워지고 대외 수지가 적자가 되면 환율이 오르죠. 환율이 올랐을 때는 주가가 떨어집니다. 스위칭 투자도 아주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기업들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부채 부담이 있으니까 주가는 떨어지고, 금리가 떨어질 땐 유동성이 많아지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죠. 금리와 주가의 상관관계도 알고 투자에 나서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실업과 인플레 마찬가지입니다. 유명한 필립스 곡선이 있죠. 물가와 실업률은 상반관계죠. 우리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시중에 돈을 많이 풀면은 물가가 상승하고, 물가가 상승하면은 그때는 실업률 떨어지지만 물가가 떨어지면은 그때는 또 실업률이 올라갑니다. 실업률을 해소하기 위해서 재정 정책을 펴고 돈을 많이 풀면 또 물가가 올라가고, 실업과 인플레는 서로 상반되는 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양한 투자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에는 사실은 예금이나 국채, 지방채 투자가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죠. 근데 예금, 국채, 지방채는 아주 저위험, 저수익 투자죠. 예금은 뭐 아시다시피 5천만 원까지는 예금자 보호법이 되고 지금은 한 3, 4% 금리 수익을 올 수가 있고, 국채, 지방채도 아주 좋은 투자 방법이죠. 원금이 거의 확실히 보장된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죠. 근데 조금 리스크를 안으면은 중위험, 중수익은 리츠와 ELS, 채권 투자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리츠는 여러 사람들의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에 투자하여 그 수익을 다시 투자자에게 되돌려주는 방법이니까 대표적인 중위험, 중수익입니다. ELS 같은 경우는 주가 연계 주권으로 특정 주식이나 주가 지수에 연계된 상품인데, 특히 지수에서 관련해서 ELS 상품이 많이 팔리고 있는데, 특별히 주의해야 될 부분이 홍콩 H 지수입니다. 홍콩 H 지수나 개별 지수에 투자했다가 ELS가 위험에 빠지고 원금 상환이 안 되는 경우에 손실을 입는 경우가 있으니까 주의해야 할 투자이고, 채권 투자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신용 등급이 낮은 채권은 위험성을 안고가 있습니다. 물론 수익성이 높겠죠. 고위험, 고수익 투자는 주식과 파생과 비트코인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주가와 경제. 주가와 경제는 산책하는 주인과 개로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다. 개와 함께 산책을 한다 그러면은 개는 주인 앞에 떨어졌다 붙었다 하고 이렇게 계속 움직이죠. 근데 결국은 주인이 집으로 들어올 때는 개는 주인 옆에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주가는 경제를 따라갈 수가
수밖에 없습니다. 주가가 올라가고 떨어지고 계속 변동성이 크죠. 결국은 이제 기업의 실적과 경제 전망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경제 전망이 좋고 산업 전망이 좋고 기업의 실적이 좋은데 투자하면은 결국은 주가는 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채권 투자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채권은 뭐 주식보다가 상당히 안전한 투자죠. 채권 투자의 단점은 첫 번째는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해 주죠. 이표채, 쿠폰 이자가 일반적으로 3개월, 6개월, 12개월 이렇게 지급을 해주죠. 지금은 역대급 고금리로 채권 수익률이 꽤 높습니다. 주식시장 내에서 채권으로 자금이 많이 움직이고 있는 건데 많은 이자를 받으면서 반대로 채권 가격은 금리와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요즘같이 금리가 높을 때 채권을 샀다가 금리가 떨어지면은 채권의 매매이익을 얻을 수 있겠죠. 채권 투자는 이자 수익과 매매이익을 동시에 금리가 높을 때는 투자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금리의 채권을 매수할 경우에는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고 또 향후에 금리 하락 시에 채권 매매이익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파트로 노후 준비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인생 1막은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직장을 구하고 승진하고 이렇게 보낸 인생 1막입니다. 인생 2막은 행복한 노후 생활이죠. 근데 어떻게 하면은 행복할까? 뭐 물론 이제 일과 여가, 관계, 취미, 건강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물론 그 중에서도 우리가 노후 생활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노후 생활비는 각자가 얼마가 필요한지는 틀리겠죠. 각자가 추구하는 가치가 틀리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유럽 여행이나 남미 크루즈를 타고 가는 사람이 있겠지만은 어떤 사람은 소소한 행복, 한강 유람선을 타도 행복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노후 생활비를 계산해서 나라에서 받는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 퇴직연금을 제한 금액이 필요한 노후 자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돈을 잘 운영해야 되고 또 부족한 자금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산업 전선에서 경제 활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은퇴 자금 후에 얼마의 돈이 필요할까? 노후 자금 규모에서 유명한 법칙이 있습니다. 25배의 법칙. 트리니티 대학의 경제학과 교수들이 만드는 25배의 법칙 4% 룰입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연생활비 곱하기 25배의 금액이 있으면은 그 돈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원리입니다. 그 파이어족들이 많이 생각하는 법칙이죠. 내가 만약에 연생활비를 4천만 원이 필요하다면은 4천만 원 곱하기 25 하면 10억이죠. 근데 이 10억이라는 돈으로 뭐 투자를 하고 리츠를 하고 뭐 주식이나 예금이나 운용해서 4%의 그 수익을 생긴다면 연 4천만 원이 생기기 때문에 돈 걱정 없이 30년 동안은 잘 살 수 있다는 이런 법칙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노후 생활의 자금의 규모는 본인의 생활 패턴이나 본인이 각자가 결정해야 될 금액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노후 보장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3층 연금입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으로 3층 연금을 하고 마지막 보루로 주택연금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대체로 부동산 비중을 너무 많기 때문에 특히 노후에 사람들이 부동산 비중이 한 80% 된다고 하니까 부동산 비중을 점진적으로 줄이고 현금 자산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노후에서는 연금이 중요하죠. 연금 관련해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목돈과 연금의 차이입니다. 오래 살고 장수하면은 목돈은 자녀에게 부담이 되는 거죠. 목돈이 있으면은 정말 그저 자녀한테 장수하는 것이 부담이 되지만은 연금을 가지고 있으면은 장수는 자녀를 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돈은 현재의 부자가 되는 거고 연금은 평생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돈은 투자와 사기의 위험이 있고 연금은 꿈과 희망이 있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목돈은 자기 자신이 지켜야 하지만은 연금은 연금이 나를 지켜줍니다. 그리고 목돈은 날리면은 평생 힘이 들지만 연금은 날려도 한 달 정도만 참으면 됩니다. 목돈은 사기꾼의 표적이 되지만 연금은 사교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연금화 시키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개인적으로 우리가 노후에 필요한 자산을 가입할 수 있는 것이 연금저축과 IRP, 개인형 퇴직연금이죠. 이거는 개인별로 1,800만 원까지 1인당 1,800만 원까지 가입할 수가 있지만은 근데 이제 세액공제가 연금저축은 600만 원, IRP가 합산하면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5,500만 원까지 연소득이 5,500만 원 할 때는 15%, 불이익의 15%를 세액공제를 해주고 그리고 5,500만 원 초과를 될 때는 12%의 세액공제를 해주니까 세제상으로도 여러 가지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연금저축이나 IRP를 적극 가입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연금으로 수령할 때는 3.3에서 5.5%, 1,200만 원까지 연금을 수령하면 세제 혜택이 있으니까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돈과 행복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돈은 우리 삶에서 아주 많이 필요하죠. 돈은 우리 행복을 증진시켜 줍니다. 돈은 우리의 건강한 음식을 주고 안전한 주거를 주고 정말 그 멋진 옷을 살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돈은 우리 삶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돈이 있으면은 직장과 가까운 곳에 집을 얻을 수 있고 또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돈은 원하는 바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 통제권을 부여해 줍니다. 그래서 삶의 질을 높여주고 삶의 만족도를 높여주죠. 그러나 돈이 많다고 무조건 행복할까요? 행복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한 사람들의 어떤 학자들에 따르면은 우리 행복에 영향을 주는 것은 외재적 가치와 내재적 가치가 있습니다. 외재적 가치는 돈과 재물, 외모, 지위, 명성, 외재적 가치죠. 그러나 내재적 가치는 유대감, 친밀감, 인간관계 등이 내재적 가치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외재적 가치가 보다가 내재적 가치가 높은 것이 행복도를 엄청 더 행복해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득 수준은 기본적으로 가난 수준을 벗어나고 의식주를 해결하고 질병 치료를 높일 때까지, 그러니까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때까지만은 행복에 영향을 미치고 빈곤을 수준을 넘어선다 그러면은 돈이라는 것은 크게 행복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질적인 권력이나 외향적,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돈을 지향하는 이런 재물이나 이런 데 지위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내재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보다는 행복도가 낮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돈을 버는 목적은 뭘까요? 결국은 행복해지기 위한 거죠. 그러면은 돈이 많은 부자들이 행복할까요? 꼭 그런 것은 아니겠죠. 그러면은 우리의 정답은 나옵니다. 결국은 the having, 결국은 돈을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돈을 즐겁게 쓰고 돈을 쓸 때 기쁘고 그럴 때 운과 기회와 운이 생기거든요. 돈을 쓸 때 불안한 마음을 버려야 되고 돈을 쓰는 것을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쓸 때 기회와 운이 생기고 그때 또 존경과 감사가 생기고요. 나눔과 베품을 할 때 또 존경을 받고 만약에 욕심꾸러기 같이 자기 자신의 욕심만 차리는 사람들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남들한테 손가락질을 받고 비난의 대상이 되겠죠. 행복한 사람들의 특징을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똑같은 돈을 가지고 있더라도 행복한 사람들은 타인을 위한 지출을 했을 때 더 행복하다 합니다. 똑같은 사람에게 돈을 10만 원씩 주고 한 사람은 이 돈을 남을 위해서 돈을 써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 돈을 정말 하고 싶은 것을 할 때 소비를 해라 했을 때 타인을 위한 지출을 한 사람이 훨씬 더 행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소비를 하는 것보다가 경험과
지혜에 투자할 때 더 행복도가 높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과소비를 한다든지 명품을 사는 것보다는 여행을 하고 교육에 투자하고 인간관계에 투자하고 책을 쓰고 뭐 이런 부분에 투자를 했을 때 더 행복도가 높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돈은 타인과의 비교를 할 때 행복도가 많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보다가 수익이 나는 연봉이 5천만 원 버는데 다른 사람은 연봉이 1억이면은 비교하는 순간 행복도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결국은 타인과 비교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만족으로 자기 스스로 길을 가는 사람이 더 행복도가 높다고 합니다. 돈은 사실은 경제적 안정감이 올 때까지, 경제적 안정감이 있으면은 필요한 것을 살 수 있고 구매할 수 있고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조금 절약해서 할 수 있을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하다고 합니다. 돈 욕심이 많고 정말 돈 벌겠다고 많이 노력하는 사람은 스트레스가 엄청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돈 벌겠다고 자꾸 생각하다 보면 무리한 투자를 하고 또 그렇다 보면은 리스크를 안게 되고 또 그렇게 되다 보면은 실패를 하게 되고 많은 위험에 안게 돼서 스트레스가 많다고 합니다. 결국은 이제 돈이라는 것은 경제적 안정감을 목표로 자기 삶의 행복을 추구하는 도구로서 사용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정한 부자는 정말 경제적인 부를 얻어 좋아하는 일을 하고 또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또 정말 다른 사람과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과 인간관계라고 합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고 하죠. 건강을 잃으면 엄청 많은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하버드 대학에서 80년 동안 연구 결과에서는 행복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인간관계. 물론 돈이 있으면 좋겠죠. 베풀면서 살면서 인간관계를 좋게 할 수가 있으니까요. 물질주의 성향이 강한 사람은 대체로 삶의 만족도가 떨어지겠다고 합니다. 행복한 부자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의 철학자 솔론의 이야기를 함께 하고자 합니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진정한 부자이고 탐욕스러운 사람은 진실로 가난한 사람이다. 예, 감사합니다.